운명은 정말 놀라운 장난을 치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때론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 역사책에서도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던 황당한 왕실의 최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운명의 아이러니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들이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라는 직업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독살당하는 경우가 흔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왕들은 그런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할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왕은 사랑을 쫓아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고, 어떤 왕은 사슴에게 끌려다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왕은 화장실에서 암살당했고, 어떤 왕은 생선을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프랑크 왕국의 루이 3세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죠. 아버지 루이 2세가 879년에 세상을 떠난 후 단 16세의 나이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왕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영리했어요. 동생 칼만 2세와 함께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기로 했죠. 형은 북쪽을, 동생은 남쪽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분할 통치 방식은 당시로서는 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루이 3세의 첫 번째 시련은 881년에 찾아왔습니다. 바이킹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원래 동프랑크 왕국을 노렸다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어요. 체면이 구겨진 바이킹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서프랑크 왕국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곧 깨닫게 됐죠. 루이와 칼만 형제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거든요. 두 형제가 힘을 합쳐 바이킹들을 완전히 괴멸시켰고, 이 전투에서만 무려 8,500명 정도의 바이킹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바이킹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 중 하나였어요. 이 대승리로 두 젊은 왕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어요. 특히 루이 3세는 이제 진정한 정복자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10대 특유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루이는 이제 자신의 혈통을 이어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882년 그는 사랑을 찾아 나섰죠. 그런데 이때 한 젊은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문제는 그녀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여성은 귀족 가문의 딸이었지만 왕의 구애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루이가 너무 어리고 성급해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왕은 끈질기게 구애했어요. 마치 현대의 스토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여성은 계속 피하려고 했고, 마침내 말을 타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타고 그녀를 쫓아갔죠. 이때의 루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너무 서둘러서 쫓아가다가 문지방이 낮은 출입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 충격으로 루이 3세는 즉사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최후였죠. 바이킹 8,500명을 죽인 위대한 정복자가 단순한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였습니다. 루이는 결혼도 하지 못했고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칼만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2년 뒤에 사냥하다가 부하의 칼에 실수로 찔려 죽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가문의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 모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죽으면서 서프랑크 왕조는 막을 내렸어요. 비잔틴 제국의 바실 1세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성공담에서 시작됩니다. 811년 가난한 아르메니아 농가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불가리아군에게 포로로 잡혀 2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탈출에 성공한 후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마구간 총독으로 시작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정말 놀라운 체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힘이 세서 황궁의 경비병으로 일하게 됐는데, 여기서 황제의 눈에 띈 거예요. 바실의 충성심과 능력을 본 황제는 그를 점점 가까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실은 황제 미카엘 3세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 황제의 양아들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음모가 시작됩니다. 바실은 황제에게 삼촌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믿고 있던 미카엘 황제는 바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겼죠. 이런 충성심을 보인 바실을 황제는 공동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카엘의 마지막 실수였어요. 867년 바실은 자신의 양아버지이자 황제였던 미카엘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단독 황제가 되었죠. 놀라운 것은 바실은 꽤 훌륭한 황제였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왕조를 세우고 비잔틴 제국을 황금기로 이끌었거든요. 군사적 승리도 많이 거두었고 문화와 법률 개혁도 단행했어요. 특히 바실리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로마법을 현대적으로 정리했죠. 또한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승리를 거뒀고 불가리아와도 성공적으로 협상했어요. 하지만 살인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886년 어느 날 바실은 평상시처럼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사냥 도중에 정말 기이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황제의 허리띠에 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슴이 미친 듯이 뛰면서 바실을 무려 15km나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황제가 사슴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말이에요. 부하들이 겨우 구해냈지만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나무가지와 바위에 긁혀서 피투성이가 됐고 특히 내장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제를 구하려고 허리띠를 자르던 부하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황제를 구한 사람이 말이죠. 바실은 며칠 후 상처 감염으로 숨을 거뒀지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죽음으로 보상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노예에서 황제가 된 놀라운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은 정말 허무했죠. 사슴 한 마리 때문에 위대한 황제의 생이 끝나버린 거니까요. 영국의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는 정말 불운한 시기에 왕이 됐어요. 1016년 덴마크 바이킹들이 영국을 침공했을 때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것도 고작 7개월만 통치하게 될 줄 모르고 말이죠. 에드먼드는 용맹한 왕이었어요. 덴마크 왕 카누트와 여러 차례 맞붙었고 몇 번은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결국 아산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는 정말 치열했어요. 양쪽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결국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협상을 하게 됐어요. 전쟁에 진 후 에드먼드와 카누트는 흥미로운 조약을 맺었어요. 영국을 반으로 나누어 다스리되 둘 중 누가 먼저 죽으면 다른 쪽이 전체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조약은 사실상 서로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에드먼드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방법이 정말 끔찍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밑에서 올라온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암살자가 미리 병기 아래쪽에 숨어 있다가 왕이 앉는 순간을 노려서 공격했다고 해요. 비겁한 방법이었죠. 당시의 화장실은 깊은 구덩이 위에 나무 판자를 올린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암살자는 아마도 며칠 동안 그 더러운 곳에 숨어서 기회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덕분에 카누트는 영국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 후 20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에드먼드의 죽음이 정말 의도된 암살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약을 맺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죽다니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죠. 이 사건으로 인해 앵글로색슨 왕조는 일시적으로 막을 내렸고 덴마크계 왕들이 영국을 지배하게 됐어요. 에드먼드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영국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런 치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복왕 윌리엄의 막내 아들 헨리 1세도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1087년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은 모두 좋은 것들을 가져갔어요. 맏형 로버트는 노르망디 공작이 됐고 셋째 형인 윌리엄은 영국 왕이 됐죠. 둘째 형 리처드는 사냥 사고로 일찍 죽었고요. 헨리는 그냥 돈 조금과 작은 영지만 받았어요.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죠. 그런데 운명은 참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1100년 윌리엄 2세가 사냥 도중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헨리의 음모라고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헨리가 형의 죽음을 듣자마자 바로 왕실 금고로 달려가서 왕관을 쓰고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거든요. 정말 빠른 행동이었죠. 너무 빨라서 오히려 수상해 보일 정도였어요. 보통은 장례식부터 치르고 귀족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게 순서인데 헨리는 그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바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다른 형인 로버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러 가서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헨리 1세는 실제로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형이 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모두 폐지하고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영국 왕실의 기초를 확실히 다졌어요. 스코틀랜드 공주와 결혼해서 2명의 적자와 수십 명의 사생아를 두었어요. 당시 왕족치고는 평범한 일이었죠. 헨리는 특히 자신의 사생아들을 매우 아꼈는데 모두 좋은 교육을 시키고 중요한 직책을 맡겼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꽤 인간적인 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20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이트 십 침몰 사고라고 불리는 참사인데 헨리의 유일한 적자 아들이 탄 배가 바위에 부딪혀 가라앉은 거예요. 배에 탔던 30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1명뿐이었는데 그것도 왕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으로 헨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딸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왕위를 잇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헨리는 나중에 후계자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결국 딸인 마틸다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헨리가 죽은 후에 조카인 스티븐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20년간 내전이 벌어졌어요. 슬픔에 잠긴 헨리는 자주 사냥을 떠나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칠성장어라는 특이한 물고기를 즐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미로 여겨졌던 음식이에요. 칠성장어는 뱀처럼 생긴 물고기인데 맛이 특이하고 진기해서 왕족들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소화가 매우 어려운 음식이기도 했죠. 의사들이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라고 말이죠. 특히 헨리는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헨리는 계속 먹었어요. 아마도 그 음식을 먹을 때만 잠깐이라도 슬픔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 1135년 칠성장어를 먹고 심한 식중독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죠. 아들을 잃은 슬픔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간 셈이었어요. 헨리의 죽음으로 인해 영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불리는 혼란기에 접어들었고 이는 20년간 지속됐습니다. 나바르의 카를로스 2세는 아광 카를로스라고 불렸어요. 정말 비열하고 교활한 인물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나바르 왕국을 물려줘서 17세에 왕이 됐어요. 하지만 나바르는 현재 스페인 북부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카를로스는 이런 초라한 왕국에 만족할 수 없었죠. 그래서 평생을 프랑스에서 더 권력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100년 전쟁 동안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번갈아가며 배신했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편을 바꾸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프랑스 편에 서서 영국과 싸웠다가 프랑스에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바로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1358년에는 자카리 농민봉기 때 진압군을 이끌기도 했어요. 자신을 프랑스의 구원자처럼 보이게 하려던 거죠. 이 봉기는 정말 끔찍했는데 농민들이 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성들을 불태웠어요. 카를로스는 이를 진압하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려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결국 카를로스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요청했죠. 에드워드 3세에게 프랑스를 함께 침공하자고 제안했는데 영국 왕도 그를 믿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배신자를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영국인들도 카를로스를 카를로스 더 베드라고 부르며 경멸했어요. 나중에는 스페인 전쟁에 참여했다가 겁이 나서 자신이 납치당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전투에 참여하기 싫어서 말이죠. 이런 비겁한 행동 때문에 서유럽 전체에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조차 그를 믿지 않게 됐죠. 어떤 왕이 전쟁터에서 도망치면서 납치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1378년에는 자신의 작은 왕국마저 스페인에게 빼앗겼어요. 카를로스는 프랑스로 망명해서 명목상의 왕 타이틀만 유지했죠. 이때부터 그는 완전히 힘없는 늙은이가 됐어요.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평생 음모와 배신으로 살았던 대가였죠. 1387년 늙고 병든 카를로스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의사들은 술을 적신 린넨천으로 그의 몸을 감싸라고 처방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거든요. 매일 밤 이 천을 몸에 꽁꽁 감쌌다가 아침에 풀어주는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알코올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녀가 이 천을 자를 가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날카로운 도구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믿을 수 없게도 양초 불꽃으로 실을 태워서 자르려고 했어요. 당연히 알코올에 적신 천에 불이 붙었죠. 카를로스 2세는 산채로 불에 타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시녀는 놀라서 그냥 도망쳤다고 해요. 그녀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평생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속였던 카를로스는 결국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불에 타 죽다니 정말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앙리 2세는 1547년부터 1559년까지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특별히 위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쁘지는 않았죠. 가톨릭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거나 혀를 자르는 등 잔혹한 일도 했지만 당시로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65년간 이어진 이탈리아 전쟁을 끝낸 것으로 더 유명하죠. 이 전쟁은 정말 오래 끌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두고 계속 싸웠거든요. 앙리 2세는 현명하게도 이 전쟁이 프랑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정했죠. 1559년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체결됐어요. 앙리 2세는 이를 기념하고 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로 마상창 시합 토너먼트였어요. 기사들이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서로를 향해 달려가서 떨어뜨리는 경기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위험하고 바보 같은 놀이지만 당시에는 인기 있는 귀족 스포츠였어요. 이런 토너먼트는 중세 이후 왕실의 중요한 행사였어요. 왕과 귀족들이 자신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놀이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기사들이 토너먼트에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는 계속됐죠. 1559년 6월 30일 앙리 2세는 직접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상대는 자신의 근위대장이었죠. 원래는 상징적인 경기였어요. 왕이 직접 참여해서 행사의 격을 높이려는 의도였거든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을 겨누며 돌진했어요. 창이 부딪히면서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원래 창은 충돌하면 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뭔가 잘못됐어요. 부러진 창 조각 중 하나가 앙리 2세의 투구 틈새로 들어가서 눈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죠. 왕실 외과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나무 조각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조각을 빼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너무 위험한 수술이었던 거죠. 뇌에 손상을 줄 위험이 너무 컸어요. 며칠 동안 지켜보자고 했는데 당연히 상처는 감염됐어요. 앙리 2세는 7월 10일에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평화를 축하하려던 잔치에서 목숨을 잃다니 말이에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고 때문에 프랑스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앙리의 아들들이 모두 어려서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앙리의 아내인 카트린 드 메디치가 실권을 잡게 됐고 프랑스는 종교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어요. 만약 앙리가 그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한 창조각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셈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무리 권력이 세도 운명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의 죽음은 대부분 정말 사소한 실수나 우연에서 비롯됐어요.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사냥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왕들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개인을 넘어서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죽음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권력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 대부분이 젊은 나이나 정점에 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루이 3세는 18세,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는 20대 후반, 앙리 2세는 40세였어요. 만약 이들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겸손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의 장난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역사 속 이 왕들도 자신이 그런 식으로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황당한 죽음들은 역사가 단순히 영웅담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위대한 업적과 어리석은 실수,
숭고한 희생과 우스꽝스러운 사고가 모두 섞여 있는 게 진짜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더욱 흥미롭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